고르바초프 같은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특별히 과거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였던 나라에서조차도 이 세계화의 흐름이랄까, 세계화의 요청에 대해서는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섯 번째, 구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계획 및 계획이고, 이것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서 사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경제체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계획경제적이죠. 국가 통제적입니다. 모든 나라의 생산과 소비는 당이나 국가, 정부가 계획해서 내려보내고 그 계획에 따라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통제경제, 계획경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사회주의 국가에서 계획경제, 통제경제는 굉장히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대단히 미약하죠. 지지부진합니다. 그죠? 따라서 이 자본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를 침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요구해야 되느냐? 바로 국가가 당이 통제한 것을 포기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뭐 좀 잘 아는 것입니다만은 자, 자본주의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를 침투할 때 여기는 전부 다 말하자면 경쟁을 없애라는 뜻이죠. 제한을 없애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한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경쟁을 자유 경쟁을 절대시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 사회주의 국가 가지고 있는 이 장벽이랄까 철폐 제가 글씨는 평소는 잘 쓰는데 오늘 잘 안 써요. 제가 글씨를 쓰면 초등학교 시절 여러분도 경험했겠습니다. 항상 반 뒤에 이 그림이나 이 붓글씨나 있으면 동그라미 5개 항상 받았습니다. 글씨에 있었거든요. 이북에서도 그랬습니까? 네? 네, 우리도 그랬습니다. 제일 잘하면 5개, 그 다음 4개, 4개짜리나 그려지지 않는데. 자, 사회주의는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는 이것을 깨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원조를 하게 되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 표현은 뭡니까? 이게 없애는 이야기는 너희들도 빨리 세계화 수준의 차원으로 국가를 개방시키고 말하자면 구조조정의 표현을 북한은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한 80년대 중반 이후 90년대부터 구조조정의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나도 잘 몰랐는데 구조를 조정해라. 이건 뭐 조직이 썩으면 바뀌어야 되겠죠. 난 그런 뜻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외국 자본이 특정한 나라에 침투를 할 때는 반드시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구조조정입니다. 그 외국 자본이 들어가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이 낙후되었다, 오래되었다,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바꾸는 뜻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그 자본을 더욱더 많이 불릴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바꿔라 달라 그런 이야기를 그 이후에 우리가 알게 됐죠. 어쨌든 바로 이런 것들이 자본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를 침투 내지는 접근할 때 쓰고는 그러한 어프로치 하나, 접근 방법 하나 될 수 있죠. 그래서 중국의 경우와 소련 및 동국 이게 좀 다른데 동국과는 다른데 중국의 경우에는 대단히 중국식 사회주의 패턴을 1978년부터 유지해왔기 때문에 약 한 20년, 지금은 30년이 넘었습니다만 약 한 20년 동안 그 작동을 해보니까 중국은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효율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이해는 하지만은 이게 꼭 중국에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자본주의적인 질서, 자본주의적인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 대신 중국의 고유한 그런 측면에서는 사회주의적인 측면은 고수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어땠는 것인가? 고르바초프 이후로 예일친이라든가
이런 지도자 이런 것 하면서 동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로 자본주의 국가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대폭 수용했습니다.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통제 경제가 전부 계획 경제가 바뀌게 되고 이게 전부 다 자유 경영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본주의 국가들이 요구하는 구조 조정을 거의 학습 없이 고려 없이 많이 받아들이게 됐다는 점입니다. 소련 경제의 동유럽 경제가 한때 굉장히 심각. 지금 동유럽은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소련의 경우 옐친에서 지금 푸틴 메드베토프입니다만 메드베토프도 사실 그 껍데기죠. 푸틴에 대해서 조종하는 정권인데 푸틴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소련한테 국가 모라토리움, 국가 재정 불이행을 선언할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후로 국제 유가가 오르는 바람에 소련 경제가 상당히 더 많이 나아지게 되었지만 어쨌든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이 동유럽은 오늘날 굉장히 큰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다.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왜 그러면 이렇게 오늘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회사 파산 이후로 미국에서 일고 있는 금융위기, 이게 세계 경제 위기로 지금 그대로 지금 한 3년째 계속 말하자면 여러 가지 뭐랍니까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극히 적은 민영화 부분에서만 하고 중국은 사회주의국 때문에 이 국가 소유가 많죠. 그죠? 국가 소유가 60 내지 70%입니다. 민영화 부분은 갱년에서 20, 30%밖에 안 돼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국가 소유가 70, 많게는 80%까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개방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우리가 계속 잡고 있고 극히 미미하고 소소한 민영 부분에서만 미국이나 외국에서 요구하는 그런 구조조정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중국은 달러화의 폭락에 따른 또 세계 경제의 침체에 따른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우리가 너무 빨리 문을 열었다 이런 반성이 많이 일고 있는 까닭은 바로 중국 케이스를 보니까 그렇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중국은 구조조정을 하되 특히 미미한 민영 부분에서만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국유 부분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는 중국은 여전히 튼실한 경제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사회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중국의 유형, 패턴과 소련이나 특히 동유럽의 패턴, 유형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구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서 이 자본 침투를 할 때, 접근할 때는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게 일본에 해당되는 10가지 내용들이 모두 다 강요되거나 강력하게 권유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들 국가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이 우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 달러가 필요하니까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많이 수용하는 필요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2008년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미국의 유명한 리먼 브라더스 100년 이상의 기업이 하루아침에 파산했습니다. 네? 무슨 이 리먼 브라더스하고 관련된 것이 우리가 한국에서 많이 소개된 것이 무슨 용어가 생각나죠? 네? 서프라임. 이게 말하자면 너무 규제받지 않고 마음대로 꽃비 풀린 네? 말처럼 날뛰다 보니까 미국 정부는 규제를 그동안 해보지 않았습니까? 왜? 규제 자체가 뭡니까? 이것은 신자유주의 분위기는 위배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체 규제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같은 회사들이 여러 군데가 파산을 받게 되고 여기에 비해서 앞서 얘기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규제가 적절히 항상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부분을 중국은 훨씬 더 쉽게 용기에 막을 수 있고 미국은 그 타락을 그냥 방치해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세계화가 과연 옳은 것인가. 그래서 세계화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반성을 많은 국제사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네 번째로 돌아가십시다.
신흥시장 경제국가의 금융입니다. 이건 제3세계 혹은 개발도상국입니다. 개발도상국. 한국도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만 이제는 그것을 졸업을 할 마당이 있고 그렇다고 완전한 선진국은 아니죠. 중진국에 들어가 있는데 이 제3세계 혹은 또 개발도상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 정치적인 문제. 원래 정치적인 문제가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해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죠. 이게 왜 신흥 국가들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냐? 말하자면 이것은 바로 민주화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민주화가 잘 되면 정치적인 권력의 이양이 아주 용이하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정권이 교체된다는 얘기가 그만큼 민주주의가 잘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3대 서술까지 항은 안 해봤습니다만, 시도도 안 해봤습니다만, 북한에서 3대 서술이 쉽게 이루어진다. 왜?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제3세계 개발도상 국가는 비민주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국가의 부가 상당 부분 탕진된다는 거예요. 낭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분야에 투자되어야 할 국가의 예산 상당 부분이 정치적인 비효율성 때문에 낭비되다 보니까 경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발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경제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네들이 코치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누구인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도우미들이 누굽니까? 대부분 다 자본주의 국가들이죠. 자본주의 국가들은 뭘 추구합니까? 예? 자유무역입니다. 그죠? 세계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코치들이 전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세계화 하시오. 자유주의를 신자유주의가 신봉하고 세계화 차원의 우리가 국가를 개방하지 않으면 이 국가는 안 됩니다. 의사 진단이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3세계 많은 국가들이 뭐니? 민주주의도 하지 못한 채 다시 나라를 말하면 외국 자본에 개방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빨리 쉽게 세계화 수준으로 끌어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빨리 쉽게 들어갈 수 있죠. 왜? 정치가 민주주의를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또 지도자들이 개인적인 동기에 의해서 나라를 빨리 개방함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세계화 수준으로 올 수 있다는 그런 성급한 생각들이 앞서 이야기했던 아무 학습 없이, 아무 공부 없이, 아무 연구 없이 그것을 무방비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세계화의 범위 내에는 들어갔는데 나라의 경제 모양이 흉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악순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려우니까 다시 달러를 빌리러 가자. IMF가 한다. IMF 요구하는 뭡니까? 너들 구조조정도 해라. 그리고 무엇을 해달라. 전부 다 자유주의에 적합한 내용들만 계속 요구를 합니다. 달러를 빌려 썼는데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달러를 빌려줄 수 있는 것도 찾아가야 되겠죠. 여기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엄청나게 개인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죠. 그죠? IMF는 국가 차원인데, 그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아주 나쁘게 돈을 쓰는 작자들이 있습니다. 그 주머니 굉장히 크죠? 무슨 펀드입니까? 예? 응? 주식 말고 펀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 미국이 그 나라를 꾸어줄 수 있는 것들이 정부 차원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그 나라에 돈을 빌려줄 수도 있어요. 네? 이것은 사적으로 모은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 근데 이게 악덕도 이렇게 솔로스 같은 사람, 솔로스 같은 사람은 악덕 펀드들도 있다는 거예요. 고액의 뭘 요구합니까? 네? 수수료를, 이자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급한 나라의 경우에는 그것도 좋다고 당겨 쓰는 것입니다. 그 많은 부담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역시 정치적 비효율성이 또 다른 정치인들에게 무엇을 가져주느냐?
이 정부를 교체시키면서 내가 이 나라 좀 더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유혹을 갖게 되죠. 역시 정권 교체가 민주적으로 안 되죠. 비민주적으로 됩니다. 쿠데타와 같은 형식으로. 쿠데타 여러 가지 유행했지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3세계 국가들은 세계화 수준에 올려가려고 해도 항상 그 한계가 있고, 세계화 바운더리에는 범위는 들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국격이랄까 혹은 국력이라는 것들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수준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흥국가들의 경우에는 의사나 혹은 코치들이 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들었던 결과 지금 오히려 더 형편없이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들. G20에 모였지만 이거 후진국 문제로 우리가 그대로 두서는 안 된다. G20에 모인 국가의 부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 세계 부의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나요? 예? 70 내지 80입니다. 전 세계의 부를 70 내지 80% 가지고 있다는 이 미국 국가들이. 그러니까 이들 국가들이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 못 사는 나라, 후진 국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것도 최근에 이번에도 많이 논의가 됐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래서 세계화에 대한 도덕적인 반성, 윤리적인 비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세계화와 반세계화의 성제약이 세계화와 반세계화. NT 반대는 뜻이 반대. 테제, 안티테제, 진테제, 그 뭐라 테제. 해결 안 만나봐서 몰라? 안 만나봤지만 해결을 알다니. 잘 들어봤지, 해결. 테제, 우리 잘 정반합. 어? 자. 그 다음에, 말보다, 이게 무슨 법적 논리? 무슨 법? 3단계로 얘기해. 무슨 법? 좀 알아라. 인정법적. 이제,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는, 일단 시험을 잘 쳐야 돼. 한국 사회에서는. 응? 백도 백이지만은, 배경도 배경이지만 시험을 잘 쳐야 돼. 많이 공부해, 많이 책도 많이 읽고. 응? 마르크스 레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응? 왜 자본주의가 좋으냐, 왜 나쁘냐, 이런 것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자, 반세계화입니다. 반세계화. anti globalism. 반대한다. 우리가 반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대단히 상당히 포괄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여기는 뭐 반제, 제국주의 반제, 반대한다. 반공, 공산주의 반대한다. 또 민주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그 나라는 민주화 옆에는 반민주화다. 등등 이렇게 표현. 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포괄적인데, 여기서 반세계화라는 이야기는 세계화가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세계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 정확히 좀 짚어내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구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골고루 깃털을 누르자는 그런 뜻이에요. 세계화가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여기서 반세계화라는 이야기는 세계화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보면 자본을 위한 세계화. 그리고 뭐에 의한, 무엇을 위한, 이것은 어디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누가 LP를 썼죠? 아브라함 링컨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썼던 그런 뭡니까? 그러니까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무슨 뜻이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세계화를
추구하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자본을 위한 것인가? 자본만을 위한 것이라는 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세계화를 우리가 좀 제대로 추진하는 그런 자성의 논리, 반성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반세계화 용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돈을 빌려주는 쪽, 자본을 가지고 있는 쪽이 돈을 필요한 쪽, 돈을 빌리는 쪽에게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는 것이 서로 공생할 수 있는,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반사회주의를, 반세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인데, 여러분 화이트 운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화이트 운동. 화이트 운동. 화이트 운동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뭐 지우는 거 있죠? 지우는 거. 화이트라고 그러지? 화이트 그냥 말로 희라는 뜻입니다. 화이트 운동, 화이트 무브먼트. 이 지구상이 많이 얼룩져 있다. 부패, 부도덕, 여러 가지 말하자면 인간의 본성에 비해서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 깨끗하게 한번 씻어내보자. 그런 데서 하는 것이 화이트 운동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지구촌, 이 지구사회에서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한 사회를 좀 평등한 사회로 바꿔보자. 그런 주장이 하나 있고, 얘네들의 주장 속에. 또 하나는 평화운동입니다. 평화운동. 구체적으로 무슨 반핵 운동은 아니지만 이 지구상의 평화가 보장되어야만이 불평등 문제에 따른 해소도 의미가 있지, 평화가 없는데 평등은 뭐하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평등하면서도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이것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불리는 화이트 운동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체를 많이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누가 아니면 특별한 조직이 이것을 지금 이끄는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분산적이고 개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화이트 운동 같은 것이 반세계화를 추구하는 데서 상당히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유력한 그런 반세계화를 이끄는 조직이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재미있게 보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세계화의 덫을, 세계화의 덫, 이것을 극복해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세계화의 덫. 자, 20대 80. 이 대자는 한자로 이렇게 혹은 영어로 버스죠, 버스. 20대 80. 20이 무엇을 뜻합니까? 20. 응? G20. G20은 아닌 것 같고. 20 뭐예요? 네? 부호 아닙니까? 전 세계 가장 부유한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 20%. 나머지 80%는 굉장히 어려운 생활고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쪽은 20, 한쪽은 80이 서로 대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20%에 속하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굉장히 좋은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생활이 부유합니다. 자기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또 여유있게 생활할 수 있고, 모든 부분에서 자기 자신의 인격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저는 50도 50 하면은 한쪽에 속할 것 같아요. 완전히 택도 안 된다. 택도 안 되고. 그렇게 20의 경우에는 결국은, 어떤 개인적인 동기나 집단적인 어떤 혜택 이외에도 분명히 이 사람들은 가장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물질적인, 정신적인 요건을 다 갖추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는 물질적인 조건도 있고 정신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실업자, 그죠? 특히. 그리고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또 파트타임, 시간제일이라거나 또 교육 기회가 없는 사람들. 또 집도 없고, 그죠? 집이 있다 하더라도 뭐 천막인지 뭐 이렇게 천을 가지고 덮씌워버리지 그런 정도. 그리고 음식이 먹는 음식이 뭡니까? 그래서 정크푸드.
정크푸드, 뭐라고 하는가, 정크푸드. 찌꺼기 음식이나 마찬가지. 남들이 안 먹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거죠, 그죠? 이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하는 어떤 친구들이 강남 햄버거라든가 햄버거 좋아하는 사람들 싫어하겠지만 그런 거 먹지 말래요. 왜? 가장 찌꺼기를 가장 맛있게 만들어서 파는 것이 햄버거라고. 제 찌꺼기를 뭐 갖가지 향료를 첨가해가지고 근사하게 만드는 것이 그 회사에서 나를 보면 욕하겠지만 실제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만두 뭡니까? 찐만두입니까? 무슨 만두라고 그러나? 튀기는 거. 군만두. 네. 군만두에 속에 들어가는 것도 먹지 말라고 그러죠. 제가 살이 쪄서 난 먹지 말라는 줄 알았는데 제가 살이 쪘으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제일 나쁜 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속에 그죠? 들어가는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이 80에 속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 정크푸드라고 해서 찌꺼기 음식. 이네들은 아파도 어떻습니까? 병원에 치료 받을 돈이 없습니다. 그 아파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 우리나라 배우, 가수, 탤런트들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참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본능에 속한 것을 보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생활 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쓰는 참으로 따뜻한 인류의 발로라고 보시는 게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갈수록 여기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는 것이 큰 문제가 되어있다. 적개심.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쉽게 생각이 뭐냐. 우리는 잘 살고 싶지만 이 친구들 때문에 못 산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윤택한 삶을 가로막는 장애가 바로 이 친구들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 적대감을 가지는 이와 같은 경향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공산당이 집권하기 위해서 계급 투쟁을 부추길 때 하는 그런 식의 방법과 마찬가지입니다. 발상은 똑같다는 거죠. 계급 투쟁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이번에 G20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 20으로서 정말 그 물질적인 정신 혜택을 더 오랫동안 향유해 나가겠으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네들을 도와주는 것이 이네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낼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장벽처럼 생각해가지고 누가 너희들 못 살으라고 그랬나? 누가 너희들 살지 말라고 그랬나?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느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은 비율은 갈수록 아마 더 벌어질 것 같아요. 10대 90으로 혹시 이와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문제는 80도 이런 20에 대한 집단적인 적대감이 우리를 못 살게 군다는 생각을 가지는 이상은 이네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아무 도움이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G20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선진국 간의 currency war 뭐야? currency war 환율 전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이번 G20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제시했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국제사회의 부의 불평등 현상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서울선언에서 담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소득이 되고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이와 같은 불평등 현상은 어느 한 국가만 가지고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집단만 가지고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레짐이라든가 혹은 국제대회 이와 같은 걸 통해서 레짐입니다. 레짐 영어입니다만은 국제대회 콩그레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지하게 여기에 접근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국가 몇 개 국가의 집단으로 와서는 어렵다. 그래서 영원히 이 국제사회가 지구촌이 평화롭고
안정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장관에 가지고 있는 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인류의 평등 사회를 지향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이 과거 백태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추구했던 그런 이상사회를 함께 동시에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아마 그렇게 된다면 북한에 대한 특별한 응답이 이번에 특별한 건 없었지만 북한 사회가 개혁개방하게 되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는 꼭 이 문제에 우리가 비밀에 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북한의 개혁개방이 조금만 더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북한 체제 3대를 가든 5대를 가든 사실은 북한 주민들만 안전하게 번영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별로 크게 우리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 그런 관심을 가야 되고 그래서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때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위해서라도 건강하시고 열심히 이 땅에서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